국회 입법데이트의 이익선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사회 자주 이슈로 떠오르는 사회 문제와 관련된 법안들을 살필 텐데요. 먼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알아보고요. 이어서 사행산업과 관련된 법안도 살핍니다. 또 성범죄에 연루된 교육자들과 관련된 내용을 준비했는데요. 사립학교법 개정안,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입니다. 대표 발의를 해주신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이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제안하시게 된 이유, 입법 취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네. 우리 국민들의 기대에 우리 국회나 정치권이 부응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잘못된 기준이나 어떤 잣대에 의해서 이 불신이 좀 더 증폭되는 부분도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공직자들의 재산 신고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좀 보면서 보통 이제 해마다 2월이면은 공직자 재산 신고를 하게 되고 3월에 언론들이 앞다퉈서 뭐 공직자 재산이 얼마나 늘어났다, 서민들의 삶은 팍팍한데 공직자들만 뭐 배부르게 산다 이런 이제 그 기사들이 많이 쏟아지잖아요. 네네. 이제 이걸 보면서 제가 그 허점을 좀 발견을 했습니다. 아하. 저도 거기에 해당이 됐었고요. 네. 그래서 좀 사실과 전혀 상반된 내용 때문에 좀 억울해하는 그런 분들이 있고 이것은 결국은 정치에 대한 국회의원들에 대한 불신 또는 어떤 그런 혐오를 좀 증폭시키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잡을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네. 그래서 이제 이 법안을 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직자윤리법을 제가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이 개인 재산과 네. 정치 자금을 좀 명확하게 구별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이제 정치에 대한 바른 정보를 좀 제공하고 정치인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이렇게 좀 제공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치 전반을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겠다 싶어서 법안을 네. 좀 내게 된 겁니다. 그럼 방금 말씀하신 그 오류라는 것이 네. 공직자의 재산 공개를 할 때 개인 재산과 정치 자금의 구분이 모호함으로써 생겨났던 오해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실제 사례를 좀 들어주시면. 예. 그러니까 보통 정치 자금은 후원회를 통해서 걷게 됩니다. 네. 후원회도 당연히 이제 법적으로 등록을 하게 되어 있고, 네. 그리고 그 후원회가 이제 걷는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다 집행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게 나중에 혹시 정치인이 문제가 생기면은 그 후원회도 해산을 해야 되고, 네. 그리고 또 정치 자금은 다 국고로 환수하게 돼 있습니다. 즉 네. 개인 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정치 자금 아시는 것처럼 다 의정 활동 보고서를 작성한다든가 여러 가지 홍보 활동비를 쓴다든가 정책 간담회에 쓴다든가 이렇게 목적도 딱 정해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중앙선관위가 일거수일투족을 다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근데 이제 현행법에서는 재산 신고를 할 때는 네. 보니까 이 정치자금의 수입 그리고 지출에 대한 예금 계좌는 다른 개인의 그 예금 계좌는 구분해서 표시하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네네. 문제는 총액에서 예. 그게 구분이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습니까? 예, 네. 이 정치자금이 말씀드린 것처럼 순수 개인 재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포함시키다 보니까 실제 정치인들의 재산이 이렇게 과대 포장돼서 알려지는 겁니다. 뭐 저 같은 경우도 작년에 열심히 10만 원짜리 소액 후원금 많이 걷었거든요. 네네. 근데 올해 초에 그게 포함되지 않았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뭐 몇 년 사이에 제가 전체 의원들 중에서 하위 10위권에 있는 사람입니다. 네. 그만큼 재산도 없고 시민운동을 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 정치자금 1, 2억이 포함되다 보니까 갑자기 어떤 모 언론사에서 몇백 배가 뛰었다 재산이 어머. 이렇게 기사를 썼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은 좀 바로 잡는 게 맞다. 그래야 이 정치에 대한 어떤 불신과 증오를 줄일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래서 개인적인 억울함을 떠나가지고 네네. 정치를 좀 바로 정보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예. 법안을 좀 내게 된 겁니다. 그러면 사실 일 열심히 하고 뭔가 굉장히 열정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 국민 여러분들 알아보시고 나도 후원하겠다 하는 결과인데 그것이 네. 재산 공개에 더해지는 바람에 내가 후원한 사람이 좋지 않았나라고 네, 오해를. 갑자기 뭐 돈이 많이 늘어나면 이 돈이 과연 어디서 생겼을까 이렇게 오해를 갖지 않겠습니까? 이거 좀 예. 오해의 여지가 분명히 예,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담긴 핵심 내용도 바로 이어져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그래서 네. 뭐 단순합니다. 방금 네.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처럼 정치자금의 수입 또 지출을 위한 각각의 예금 계좌와 그리고 다른 개인의 어떤 예금 계좌는 구분해서 등록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등록 대상자의 재산의 총계에서 이 개인 재산과 정치 자금을 구분해 가지고
이 정치자금은 별도로 구분을 해서 총계는 포함시키지 말자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이런 오해나 논란의 소지를 없앨 수 있고요. 이건 이미 이제 정개특위, 국회 정개특위에서 논의를 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야 막론하고 대체로 필요한 법안이다. 예, 네. 이렇게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통과될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처리 전망도 밝게 보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 사행산업과 관련된 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안인데 제안하신 이유, 입법 취지는 무엇인가요?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카지노가 외국인 네. 전용 카지노가 제주도에 8개 그리고 우리 내륙에 8개 총 16개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카지노의 매출을 봤더니 2010년도에 매출이 1조였습니다. 근데 이게 4년 사이 2014년도에 보니까 1조 4천억 원으로 이렇게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문제는 이런 이제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서 그런 그 매출을 누락하거나 탈세 또는 불법 환치기 이런 이제 불법적인 일들이 계속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것을 관리 감독할 마땅한 수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걸 뭐 정부기관이 문체부나 또는 그 국무총리실의 그 사행산업 감독위원회 네. 여기도 이제 거의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죠. 아, 그래서 그런가요? 예. 예, 실제로 이제 2013년도에 보면 공공기관인 그 GKA라고 있습니다. 그랜드 레저 코리아인데요. 이건 이제 정부가 투자한 기관인데 여기서 1,000억 원대의 불법 환치기 한 사실이 밝혀져 가지고 관세청으로부터 과태료 16억 원을 처분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기업 카지노마저도 이렇기 때문에 이 일반 민간 카지노 중국 현지에 직접 사무소를 내고 고객을 유치하는 그런 민간 카지노 같은 경우는 불법 환치기 규모가 훨씬 더 클 거로 이렇게 다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이제 불법적인 문제, 특히 이 매출을 누락하거나 또 탈세 이런 것이 어떤 식으로 많이 진행되냐면요. 전문 모집인들의 알선 수수료로 많이 나갑니다. 아, 모집인이 따로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지에서 이제 고객 모집을 하는 분들 있죠. 그렇군요. 이분들에게 어떻게 나가냐? 예를 제가 들면 자료를 봤더니 네네. 알선 수수료가요. 작년도 한 해만 4,400억이 나갔습니다. 어마어마한 액수죠.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어느 정도 베팅을 했을 때 거기서 얼마를 떼어 가져갑니까? 대략. 그런 건 이제 배팅 액수에 따라서 하지 않고요. 아마 이제 사람당. 모집에 따라서 아마 인센티브나 이런 걸 주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아, 네. 그래서 이렇게 4,400억이 이 중간에 알선 수수료로 아유, 나갔는데 대단하네요. 원래 이 카지노는 도박 아닙니까? 네. 정부가 이 도박 사행 산업을 정부가 허용하면서 그 목적으로 제시한 게 소위 공공 재정에 기여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런 거였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공공 재정은 과연 얼마나 기여했냐 봤더니 관광진흥개발기금에 1,300억 납부한 게 2014년도에 전부였습니다. 그러니까 네. 4,400억의 그 알선 수수료가 나가는데 공공에 기여한 것은 1,300억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아하. 실제로 이 공공 재정에 기여하고 있다기보다는 전문 모집인들에게만 좋은 일 시키고 있는 네. 카지노 사업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수수료가 과다 보니까 매출을 누락시키고 또 탈세의 원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최근 제주도 도청에서도 저희 방을 찾아왔습니다. 아, 네. 그래서 제가 낸 이 법안을 좀 빨리 네. 관리 감독을 좀 제대로 해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개정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네. 해왔거든요. 그래서 네. 정부가 지금 또 새롭게 대규모 카지노 지금 허가한다고 좀 발표를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한편에서 이렇게 복합 리조트 카지노 이렇게 허용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도박 산업이 이제 많이 커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관리 감독 기구를 이제 결코 해태해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위한 입법 조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중개 모집인들이 가져가는 수입에 대해서 세금을 물지 못했나요? 그러니까 세금을 물는 것도 있는데 그 매출의 규모를 예를 들어서 축소한다든가 이런 그것에 당연히 대해서. 세금이 탈루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네요. 그런 방식으로 했다는 거죠. 예. 네. 자, 이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그러면 제대로 세금을 걷자라는 게 핵심일 텐데요.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서 어떤 것이 골자입니까? 이제 결국은 그 사감위 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국무총실 산하에 있죠. 네네. 이 사감위에다가 카지노업과 관련해서 자료 제출 요구권 아하. 그리고 자료에 대한 감사권을 부여하자는 겁니다. 이렇게 자료를 검사하고 감사를 할 수 있고 특히 회계 감사를 좀 실시할 수 있게끔 네.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카지노업의 그런 회계 투명성, 국민적 신뢰도 이런 게 네.
지고 그런 위법 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일각에서는 이 카지노가 이제 합법적인 사행산업 아닙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강화하거나 규제를 하면은 이제 불법적인 사행산업이 기승을 부릴 거다. 이런 걸 두고 뭐 풍선 효과 운운하던데요. 이런 걱정에 대해서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문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관문 이제 그 문을 들어가는 관문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합법 영역에서 막 카지노 또 토토, 경마 이런 것을 자주 이제 접하고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은 이제는 점차 훨씬 사행성이 강한 불법, 그러니까 네. 그 규모도 크고 막 배팅액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네. 그런 불법 영역으로 관심이 옮겨지고 결국은 불법에 빠지게 된다. 이게 네. 관문 이론이거든요. 네. 또 실제로 우리나라의 이런 그 사행산업과 관련된 성장 지표를 제가 봤더니요. 네. 이 합법 도박 시장이 커지면 불법 도박 시장도 그 규모가 덩달아 커지고 있더라고요. 네. 2012년도에 이 불법 도박 시장이 75조였습니다. 근데 이게 2014년도에 102조로 커졌거든요. 또 같은 시기에 합법 이 도박 시장 사행 산업을 봤더니 네. 2012년도에는 18조였던 게 같은 2년 사이에 20조로 커졌습니다. 이게 같이 커져가는 겁니다. 그러네요. 네. 이것을 이제 보통 그런 풍선 효과에 반대하는 논리로 이제 기차 효과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같이 커져간다는 거죠. 네네. 따라간다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 정부가 도박을 합법화하면서 규제를 뭐 하지 마라, 규제를 축소하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연히 풍선 이론이라는 것 자체가 사행산업자들이 이렇게 좀 만들어낸 일방적 주장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안이 이제 국회를 통과하면 이 카지노 탈세가 좀 아무래도 좀 줄어들게 될 것 같은데 기대 효과는 어디까지 내다보고 계십니까? 그 작년 연말에 네. 제주지검에서 이 카지노 업체와 그다음에 이 환치기 업체를 매출 누락 그리고 탈세 혐의로 입건해서 네. 그래서 조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때 네. 검찰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요. 이 매출 집계 서류와 같은 이런 회계 자료만 분석을 해 보니까 이 불법 외환거래라든가 또 탈세 횡령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소상히 규명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은 이런 이제 수사 때만 아니라 평소에도 회계 자료에 대해서 이런 감독기관이 자료를 제출을 받을 수 있고 또 네. 이 검사를 할 수 있다라면은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지금보다 훨씬 더 이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이 부정적인 회계 관행을 없앨 수 있는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합니다. 다음 법안은 사실 있어서는 안 되는데 교육자들의 성범죄 판문이 꽤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파악하신 이 성범죄를 저지른 교직원의 현황 있으실 거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처분을 내려왔는지도 알아보셨겠죠. 어떻습니까? 네, 뭐 참 그 우리 국민으로서는 걱정스러운 부분 아닙니까? 말씀대로 최근에 이제 한 대학의 유명 대학이죠. 그것도 그 교수가 이제 상습적으로 제자를 성추행해서 네. 그래서 징역형을 선고받지 않았습니까? 네. 문제는 이런 이제 성범죄가 이런 상하탑이라고 하는 대학뿐만 아니라 이제 초등학교까지 있다는 게 심각한 그렇습니다. 거죠. 네. 제가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니까 지난 5년간 이 미성년자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교원이 무려 230명이었습니다. 근데 이 성범죄 교원들이 그러니까 한 연간 적게는 3, 40명, 많게는 5, 60명까지 계속 이렇게 유지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중 절반 이상이 그러니까 한 121명인데 이 분들이 교단에 계속 남아 있다는 겁니다. 아하, 예, 그래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러 놓고 나서 여전히 교육청으로부터는 뭐 정직 2개월, 정직 1개월 다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교단으로 다시 복귀하는 게 그 확인이 좀 됐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좀 저로서는 보면서 좀 여러 가지 심각한 네. 상황이다. 제도적인 어떤 강화가 필요하다. 네. 이렇게 좀 보게 된 거죠. 이 부분을 손보시는데 두 가지 법이 연루가 돼 있군요. 네. 하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고 또 하나가 사립학교법 개정안인데 이 두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성범죄 행위는 그 중대 범죄이기 때문에 마땅히 가장 그 높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이 성범죄는 도덕적으로 교육자로서의 어떤 자질을 네. 상실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는 교단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끔 이렇게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교육부도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이제 상임에서 이런 지적을 하면은 이제 단 한 차례라도 성범죄를 저질렀으면 교단에서 영구 퇴출시키겠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 하겠다. 네. 이렇게 말로 해놓고요. 1년 동안 아무런 조치를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네. 그걸 계속 지적하다가 결국 의원입법으로 발의를 해야겠다. 네. 해서 이 법을 내게 된 거고요. 네. 이 두 법안 내용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제 현재 법에는 미성년자 성범죄의 경우에만 교원 그 자격, 임용 자격을 제한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생 대상으로 한 성범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성년자뿐만 아니라 성인인 제자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대학 교수들도 처벌에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포함시켜야 한다. 네. 그래서 임용 결격 사유에 포함시키자 이런 네. 거고요. 아울러서 이제 유죄로 확정하기 전에 수사 중일 때라도 이 피해자인 우리 어린 학생들과 또 가해자인 교원들이 한 공간에서 수업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직위 해제를 통해서 그래서 서로 이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마주치지 않도록. 예, 그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렇군요. 예, 특히 이번에 제안하신 그 사립학교법 개정안에는 이제 이 성범죄 교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내용 이외에 또 다른 내용이 포함됐다고 들었거든요. 그건 어떤 내용입니까? 예, 현재 뭐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저출산 사회에서 여러 가지 뭐 대책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미 가족에 대한 개념이 바뀌면서 이 입양 문화가 조금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공립 교원 같은 경우는 이 그 미성년자 19세 네네. 미만의 자녀를 입양할 경우에는 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아하. 근데 사립 교원들 같은 경우는 이 규정이 없어서 혜택을 못 받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발견하고 이번에 이 예. 법안에 포함시켜서 형평성을 기해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반영을 했습니다. 네. 예. 그럼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그 성범죄를 저지른 교육자는 좀 별개의 내용을 담고 그렇습니다. 있었군요. 예, 예. 네. 그러면은 이 입양을 했을 때 이 그 사립학교 교원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혜택이 없었군요. 예, 입양 휴직 아. 제도 자체가 사립학교 교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았던 거죠. 네. 자, 그러면 교육본 공무원법 개정안,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처리되기 위해서 혹시 앞으로 더 거쳐야 될 수렴 과정이 필요한지 처리 전망과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그 방금 말씀드린 이 두 법안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국민들 또 뭐 국회의원들은 거의 뭐 다 동의를 할 걸로 보기 때문에 네. 교육부에서도 적극 동의를 하고 있어서 그러시군요. 처리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걸로 봅니다.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 성범죄로 그 혐의를 가지고 수사 대상인 경우에도 바로 그렇게 직위해제하는 것이 혹시 헌법상의 무죄 추정의 원칙에 저촉되지 않느냐 또는 뭐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하지 않느냐, 침해하지 않느냐 이런 반론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학생과의 어떤 그런 격리 필요성 이런 게 제기되는 경우에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네. 직업 선택의 자유나 이런 것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네. 또 이게 바로 효과적인 제재 수단이다라는 측면에서 대체로 타당한 입법 취지라고 교육부도 또 우리 국회 전문위원도 일치된 의견을 주고 있기 때문에 네. 대체로 무난하게 통과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전망이 밝은 개정안들을 쭉 설명해 주셨는데 네. 좀 다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시민운동가로 활동을 하셨고 지금 상임위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시죠. 그렇습니다. 현안이기도 합니다만 올해 그 도서정가제가 시행된 지가 6개월이 지났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여전히 지역 서점은 좀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최근에 정책 토론회를 여셨습니다. 지역 서점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였지요. 네. 이 행사에서 어떠한 내용들을 건지셨어요? 이 도서정가제법은 제가 당시에 이제 개정안을 내지는 않고 다른 의원이 냈습니다만은 네네. 상임위가 이제 바뀌면서 제가 주도해서 예. 문체부와 관계 이 업체에 조율을 거쳐가지고 그때 통과시켰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로서도 이제 그 후속 과정에 대한 책임이 있고 네. 또 보완에 대한 어떤 그런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토론회를 6개월을 맞이해서 가진 네. 건데요. 현장에서는 이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에 아직은 충분히 자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지역 서점 활성화가 이 도서정가제 도입의 그 주요 취지 중에 하나였는데 이 지역 서점이 이 그 제도의 수혜를 받는 게 아니라
이 페이퍼 컴퍼니들이 많이 수혜를 받고 있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요. 네. 가령 이제 공공도서관, 부산 같은 경우 68건의 도서관 입찰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중에 6건만 지역의 중소서점이 낙찰을 받고요. 나머지 90% 이상이 다 유령 서점, 아. 페이퍼 컴퍼니나 아니면 도매업자들이 차지했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또 인터넷 서점들 같은 경우는 지금 제휴카드를 통해서 편법적으로 할인해주고 있는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제 나온 큰 3가지 대책은 이제 첫 번째는 지역 서점 인증제를 좀 도입하자. 그래서 그런 인증된 지역 서점에 한해서 지역의 그런 그 입찰에 응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그래서 페이퍼 컴퍼니를 좀 배제시키자 이런 게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역 서점도 이런 그 카드사와의 제휴 할인 제를 좀 도입을 하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나온 게 이 독서 문화 증진을 위해서 이 소득공제에서 이 도서 구입비를 좀 한시적으로 포함시키자. 아하. 이런 3가지 큰 제안이 있었고 네. 3시간 동안 열띤 토론을 했는데 문체부 차관도 다녀가셨거든요. 그래서 네네. 문체부는 6월까지 그날 토론에 나온 내용을 반영해서 네. 후속 대책을 마련해서 저에게 보고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네. 약속을 했습니다. 네, 이제 긍정적인 결과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입법 계획이 있으시면 짤막하게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제가 지금 최근에 이제 홍준표 경남지사의 발언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특수활동비 관련해서 예. 이것은 지금 제가 법안 2가지를 국가재정법하고 국회법을 지금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 곧 발의할 예정이고 이것은 이제 뭐 이게 상임위원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쌈짓돈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네. 투명하게 이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꼭 소개시키고 있는 법이 있는데 시키고 싶은 법이 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이 경찰청의 그 어른 일자리 사업인 안전지킴이 해서 한 30여만 원 돈을 받는 게 있습니다. 예, 예. 이거 받는다고 기초수급자의 그 수급액에서 수급액이 뭐 그래봐야 한 3, 40만 원 되잖아요. 34만 원 정도 받는 거에서 이걸 액수를 제합니다. 3, 4만 원, 4, 5만 원씩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분들 입장에서는 근로의욕을 오히려 고치시키는 게 아니라 저하시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건 제도가 잘못됐다 싶어서 제가 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 받은 소득에 대해서는 이 실제 소득에서 좀 제외시켜라. 이렇게 지금 법안 개정안을 마련해서 발의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뭐 전해주신 내용도 많습니다. 앞으로도 좀 활발한 활동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입법데이트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